안녕하십니까. 부스 214자의 2회 그 10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6회까지 내려오는 부스를 공부하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점점 복잡해지는 7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7회 첫 번째 147번째 볼견자입니다. 중요한 건 눈목 밑에 걸어가는 사람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눈목에다가 길게 걸을 인, 즉 어진 사람인을 합쳐놓은 거죠.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눈이 하는 일은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볼견자가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대부분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겠지요. 한번 이 글자가 들어간 거 하나만 알아보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이 당연히 보일시, 귀신시 옆에 볼견 이러면 되겠죠. 즉 무슨 이야기예요? 귀신이 보는 것은 마음속까지 볼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당연히 볼시자입니다. 귀신처럼 본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볼견이라는 의미가 고스란히 살아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 148번째 뿔각자인데요. 이것은 양의 뿔이 이렇게 있다면 그 양의 뿔에 이렇게 무늬가 있겠죠. 그 무늬를 본다는 겁니다. 즉 양 뿔 끝부분과 그 다음에 그 내려오면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의 모양이 점점 바뀌어서 뿔을 나타내는 뿔각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 비어있는 어떤 뿔의 모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뿔각자고요.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뿔이나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아주 재미있는 글자 하나를 보면요. 좀 잔인한 글자이기도 한데 이런 글자를 한번 보죠.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것은 당연히 옆에 뿔각에다가 옆에 칼도에다가 소우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소를 칼로 잡아서 뿔을 해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풀해자입니다. 즉 고기를 잡으면 어떤 동물을 잡으면 고기를 발라내고 뼈를 이렇게 발라내죠. 풀어놓잖아요. 각 부위별로 헤쳐놓죠. 그래서 이게 풀해자입니다. 좀 잔인하기도 하고 언뜻 보면 뿔각이라는 뿔의 요소가 고스란히 들어가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149번째 말씀원입니다. 이 말씀원은 의미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위의 점과 이것은 머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의를 나타내고 입고, 즉 머리로 두 번 생각해서 입으로 말한다 해서 말씀원, 말할 언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요. 이처럼 사람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얼굴의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회의적인 해석으로 머리로 두 번 생각해서 입으로 한 번 내뱉어서 말해라. 말씀 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좀 언의 의미에 적당히 적절하다 할 수 있겠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사람인 옆에 말씀 언.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사람인 더하기 말씀 언이죠. 즉 무슨 일이냐면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해야 된다 해서 믿을 신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다라는 뜻과 사람이라는 뜻이 절묘하게 결합을 해서 믿을 신자가 된 거죠. 이 말씀원을 이해하셨다면 이 글자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 다음 150번째 골짜기 곡을 보죠. 골곡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의 웅덩이를 본딴 거예요. 골짜기의 웅덩이. 즉 보면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웅덩이가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완성된 자.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골짜기랑 관계가 되어 있는 글자들로 많이 쓰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다시요. 사람인 옆에 요거를 놓읍시다. 자, 뭔 이야기냐? 사람인과 골짜기국. 사람이 골짜기에 모여서 어떤 풍속을 이루며 산다 해서 풍속 속, 또 풍속을 이루는 일들은 대부분 속되다 해서 속될 속 이런 글자죠. 보다시피요. 사람이 골짜기에 모여 산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 곡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만나보죠. 지금 여러분은 151번째 첫 번째 부수, 콩두, 제기두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의 그 글자의 어원의 출발은
그릇에서 출발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제기 그릇입니다. 제기 그릇이라는 건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때 쓰는 그릇이란 얘기죠. 야,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인데요, 이건 제기 그릇도, 즉 제기 그릇 중에 작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일명 콩두라고도 하지요. 자, 이 그림의 어원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기 그릇을 받쳐놓고요, 거기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고요, 물론 여기에 무늬가 있고 그 무늬를 나타내 놓고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좀 작다, 좀 제기 그릇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 글자는 여러분이 당연히 어떻게 풉니까? 해석을 구불꽃처럼 보이는 자 더하기 제기 그릇도. 그런데 이 구불꽃은 지금 여기서는 굽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을 풍성하게 차려놓은 모양이에요. 풍성하게 무엇을 차려놓은 모양. 즉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엇을 그릇 안에다 풍성하게 차려놓은 모양이에요. 그것을 간략하게 구불꽃을 빌어다 쓴 거고요. 제기 그릇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건 풍성한 일이죠. 제사를 지낼 때 풍성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풍성할 풍 또는 풍년 풍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 152번째, 여러분은 지금 그림에서 돼지 한 마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돼지가 그것도 울타리에 좀 매달려 있지요? 맞습니다. 돼지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152번째, 그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요, 돼지시라고 하는 자인데 이것은 원래 돼지의 모양을 본딴 자입니다. 그것도 돼지가 이렇게 좀 서서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꼬리를 이렇게 늘어뜨린 모양이죠. 그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돼지 시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돼지랑 관계가 있겠죠. 한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집을 나타내는 운면에다가 밑에 돼지를 표현하는 돼지시를 합쳐놓으면 이 글자는 무슨 자가 될까요? 집가자입니다. 왜 집가자냐면요, 옛날에 움집에다가 돼지를 길렀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식이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울타리 진 집 안에다 키웠다는 얘기죠. 그것이 건물을 나타내는 가로수였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사진가, 예술가, 전문가 할 때 쓰는 찌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글자를 일단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죠. 그 그림이 왠지 좀 삭막하게 무섭죠? 사납죠? 그래서 그것을 사나운 짐승치 또는 해태치라고 하는 자인데, 그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좀 사나울 뿐만 아니라 좀 험하게 모양도 있습니다. 그 모양에서 사나운 짐승치 해태치로 바뀌게 되는데, 어떠한 그 먹이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의 얼굴 근육과 꼬리의 모양을 고스란히 본딴 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요. 같이 보지요. 이런 글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해태치라고도 하고 사나운 짐승치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앞에 어떻게 먹이를 노리고 있는 그런 어떤 먹이를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좀 이렇게 발톱, 손톱처럼 세운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발까지 있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사나운 짐승이죠. 그 모양을 나타낸 그런 자입니다. 그 다음, 어떠한 글자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때는 그것을 일단 그림으로 인식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상형의 원리고요. 그 상형 속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파생되는 글자들을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 글자는요, 조개패자입니다. 이 조개패는 조개의 모양, 음을 나타내기보다는
돈을 나타내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화폐요. 옛날에 조개는 돈 단위로 쓰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조개의 무늬가 있고 입이 낼름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개패 또는 돈패 이렇게 쓰이는 자입니다. 지금도 폐물할 때 이 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가 들어간 거 하나만 알아보죠. 야,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당연히 어떻게 나누어 놓습니까? 돈패, 조개패, 더하기 재주제. 즉 돈을 재주껏 모으면 늘어나는 건 재물이겠죠. 그래서 이걸 재물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글자를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외우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글자는요, 불글적이라는 글자인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흑토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흑토 비슷한 어떤 사람을 나타내놓고 그 옆에 이렇게 불꽃을 탁탁 태운다는 얘기예요. 즉 어떠한 물건을 태울 때 그것이 좀 붉게 보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것이 요거 불꽃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연화발처럼요. 그래놓고 그것을 붉을 적이라고 나타낸 의미로 더 쓰인 그런 뜻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를 나타내는 글자 하나만 알아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래 물건을 태울 때 거기에서 빨간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두 개를 합쳐놓으면 무슨 자가 되느냐?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빛날 혁이라고 하죠. 우리가 혁혁한 공이 있다, 아주 빛나는 업적이 있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그림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림의 웬 남자가 달려서 막 도망가는, 달아나는 모양을 보고 계실 겁니다. 156번째 부스는요, 바로 어떤 사람이 막 달려나서 달린다 해서 달아날 주, 달릴 주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 글자는 이렇게 생겼죠. 이 글자의 어원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손을 휘저으면서 발을 휘젓고 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갈발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발을 해서 짝필이라고 배웠죠. 필필이라고, 필필변이라고도 배웠고요. 야, 어쨌든 요건 정강이 밑에 다리인데 좀 뛰는 모양이고요. 위 열십은 사방팔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방팔방으로 손발을 휘저으면서 달린다 해서 이건 달릴주예요.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달리다란 뜻과 관계가 있겠죠. 한 글자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게 무슨 자냐? 달리기 위해서 몸기 있죠.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으켜 세우겠죠. 그래서 이게 일어날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금방 이 글자를 배우고 이 글자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57번째 부수요. 발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야, 이 발족은 변으로 쓰일 땐 이런 식으로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입구는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것은 위의 것처럼 달리주자처럼 밑에 발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건 발족인데 발바닥처럼 나타내는, 발바닥까지 나타내는 것으로서 발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이 글자가 들어가면 발과 관계가 돼 있겠죠? 한 글자만 알아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발과 관계가 있고 각각각. 예, 뭐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겠습니까? 발이 제각각 갈 수 있는 것은 길이다 해서 길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기로 풀이하는 한자에 접근하신 경우입니다. 그 다음 몸신을 보죠. 이 몸신은요, 배가 좀 불룩한 사람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물론 임신 이럴 때 쓰는 자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요, 배가 불룩한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가 불룩해야 돼요. 이 어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가 볼록해요. 어쨌든 옷이 있고 손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렇게 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 몸신인데 이것은 사람의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전체,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몸과 관계가 돼 있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야, 몸신에다가 활을 궁을 붙이면 이게 몸궁자입니다. 왜 몸궁자냐? 음가를 나타내는 궁이 고스란히 오고 몸을 나타내는 뜻이 몸신에 고스란히 붙어 있죠. 즉 몸을 활처럼 휠 수 있는 몸뚱아리, 그것을 몸궁이라고 그런다 해서 몸궁이라고 쓰이는 자입니다. 야, 그 다음 159번째 부스는 수레차인데 여러분이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웬 수레 하나를 보고 있지요? 수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잡이 부분이 좀 색깔이 안 칠해져 있지만 어쨌든 틀림없이 수레입니다. 손수레예요. 그런데 그 모양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요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레의 특징은 바퀴가 있다는 거고요. 야, 그 바퀴를 한번 변형시키는 글자의 원천 과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수레차자는요, 당연히 수레로 쓰일 때는 차라고도 하고 거라고도 합니다. 자전거 할 땐 자전거, 자동차 할 땐 차로 나는 차와 거로 음이 같이 나죠.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수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끄는 데가 있고 이렇게 바퀴가 있다면 바퀴에 바퀴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바퀴살을 나타내는,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퀴살을 나타낸 겁니다. 그것이 간략화돼서 지금의 차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수레차. 즉 수레 바퀴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대부분 움직이는 자동차니 수레랑 관계가 돼 있겠죠. 하나만 알아보면요,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예,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수레차에다가 뭉치리운 또는 모일리운 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즉 수레 중에서 뭉치, 이렇게 동글동글한 뭉치처럼 생긴 게 뭐예요? 바퀴죠. 그래서 이걸 바퀴리운이라고 그럽니다. 리운이 고스란히 오고 바퀴, 차에 고스란히 뜻이 가고요. 여러분들, 한자가 어렵습니까? 어렵게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순간 한자는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부수는요, 참 재미있는 자인데 160번째 부수는 매울신이라고도 하고 고생신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라면 때문에 너무 많이 알겠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라면 회사를 선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원래 맵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맵다냐?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서가지고서, 그쵸, 서 있죠? 그래가지고 십자가 같은 형틀에 갇혀가지고서 묶여 있으니까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죠. 그 죄인은 옛날에 송곳 같은 거로 문신을 줘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뭐 반역하면 역자를 새기고, 또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훔칠 절자를 넣고, 또 뭐 간음을 하다 걸렸으면 음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송곳 같은 거로 그 문신을 새깁니다. 그 문신 새길 때 마취가 없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굉장히 그 고통이 고생스러웠죠. 그 고통이 고생스러운 걸 맵다고 표현해서 매울신, 고생신, 죄인신이라는 뜻으로 이 글자가 쓰입니다. 이 글자가 쓰이는 예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자일까요? 잘 보십시오. 이게 죄인이라고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송곳으로 그 사람의 죄인의 형법을 세우고 그 안에 말을 갖다 놨어요. 말씀하는 것. 즉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말은 어떻게 해줘야, 변론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 잘할 편, 말할 편자예요. 말 잘할 편. 변호사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말은 조심하게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 잘할 편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어떤 응용하는 단계의 중간쯤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출발점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